내가 종교처럼 숭앙하고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지난주 뉴스타파가 공개한 1989년 박근혜 후보의 인터뷰 내용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헌법 1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독재를 두둔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박근혜 후보가 무슨 생각을 가지든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자 자유입니다. 그러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꼭 검증해봐야 할 문제가 됩니다. 이번 주 뉴스타파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싶다고 주장한 박근혜 후보의 1989년 인터뷰, 그 뒷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5.16이 말하자면 그 구국의 혁명이었다.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원하신 거고 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죠.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그 기간 안에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유신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들어보셨는지요? 아니, 그 비슷한 얘기는 들었는데요. 예. 아버지가 얼마나 인명을 중시 여기시고 그러면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네. 그런 게 정치지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에요.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싶다. 5.16과 유신을 적극 옹호하고 이미 공인된 역사적 평가를 뒤집고 싶다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89년 인터뷰 발언입니다. 지난주 뉴스타파가 공개한 박 후보의 23년 전 인터뷰는 과연 그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만한 자질이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인터넷은 박 후보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들끓었습니다. 뉴스타파는 박근혜 후보의 과거 발언이 일회성이 아니라 최근에도 일부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거대 언론사들은 이 문제에 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구국의 혁명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국민들 사이에 바로 김영욱 씨를 뉴스타파가 지난주 방송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1989년 인터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 독재 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해 많은 인명을 살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살했다 이런 풍설이 있었죠. 들어보셨는지요? 아니, 그 비슷한 얘기는 들었는데요. 예. 그 거짓말을 꾸며낼래도 좀 네. 비슷하게 만들어내야지. 그렇게 터무니없이 그건 너무 아버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네. 아버지가 얼마나 인명을 중시 여기시고 저는 그 5.16도 그 무혈 혁명이라는 것을 항상 정말 다행이면서도 또 그 아버지다운 그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그 인명을 가볍게 보시고 할 분은 절대 아니에요. 또 5.16과 유신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돼 왔다면서 그런 왜곡된 역사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게 정치라고 강조했습니다. 5.16, 네. 5.16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소신을 갖고 참여했다. 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딱딱 그거를 정말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어떤 비난을 당장은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거를 참 그 잘 몰랐던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정치죠. 방송이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뉴스타파 시즌2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봤습니다. 팟캐스트와 유튜브,
그리고 다음 TV팟 등을 통해 방송을 본 사람들은 40여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또 이 방송 내용을 다룬 미디어 오늘의 기사는 인터넷 포털 다음에서 가장 댓글 많은 뉴스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기사 댓글만 7,000개가 넘었습니다. 대부분 박근혜 후보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입니다. 박 후보의 지난 89년 인터뷰를 보고 짜증이 났다는 댓글에 찬성이 무려 7,000여 개, 반대는 200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인터뷰 영상이 아니었으면 박 후보에게 정말 속을 뻔했다는 내용의 댓글에도 찬성이 5,000개에 가깝고 반대는 100개에 못 미쳤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과거 발언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에는 우려가 배어 있습니다. 23년 전 인터뷰라고는 하지만 최근에도 독재 체제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 점이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근현대사에는 5.16이 분명히 쿠데타라고 써있는데 5.16은 뭐 구국의 혁명이다 이런 거 보고는 많이 놀랬죠. 그 인터뷰 보고 나니까 도대체 이 사람하고 내가 21세기에 같이 살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들은 만약 박근혜 후보가 여전히 그때의 생각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헌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 후보로서 과연 적합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좀 놀라웠죠. 좀 섬뜩하기도 했고요. 그 아버지 서거 이후에 1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아직도 그 박정희 정권 때의 그 세뇌교육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89년도 인터뷰잖아요. 근데 지금 2012년인데도 그 사람이 하는 박정희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워요. 뉴스타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당시 인터뷰 전문을 읽은 사람들은 더욱 무섭다, 소름 끼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89년 인터뷰에서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깊은 연민을 드러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박정희 씨를 어떻게 평점을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요? 예.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리운 마음으로 머리끝까지 차 있고 또 어떻게 평점을 내리고 말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억울하게 그동안 당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베껴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네. 저한테 그런 걸 물으신다는 게 네. 사나이답게 심지어 왕조 시대를 예를 들어 아버지를 옹호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둘째치고 옛날에는 그 도끼를 앞에 놓고도 상소라는 걸 했잖아요. 임금님한테.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나는 바른 소리 하고 죽더라도 죽겠다. 그렇게까지 요즘 쉽게 생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러이러한 만약에 유신에 대해서 나쁘게 정말 생각했다면 이러이러한 거는 어떻다. 그렇게 한 번이라도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건설부 장관 좋은 부귀영화는 다 누리면서 게다가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것 같은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3주기 때인가 80몇 년도 그때 그 재미 작가의 한 분이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그 신문에 기고하신 글이 있어요. 거기에 그 내용 중에서 이런 글이 나오는데 아버지에 대한 평가는 올바른 평가는 한반도가 아버지를 만들어간 방법과 아버지가 한반도를 만들어간 방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만 바른 평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야말로 정말 아버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전곡을 찌른 그런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박근혜 후보가 최근에도 거의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3주기 때 어느 재미 작가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한반도가 박 대통령을 만들어간 방법과 또 박 대통령이 한반도를 만들어간 방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만 바른 평가가 나온다고 이렇게 썼거든요. 글이 좀 저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러나 이런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 국가주의적 태도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유권자들도 우리 사회엔 적지 않습니다. 뉴스타파가 서울 종로 탑골 공원에 3355 모여있는 할아버지들에게 박근혜 후보의 89년 당시 인터뷰를 보여줬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할아버지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 박근혜 후보가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고 응답합니다. 유신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안 하고 그때 물러나야 영웅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강행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국민이 바라지 않은 빗나간 정치를 했어요. 지금 박근혜가 그거를 정당한다는 것은 역사를 다시 후퇴시키는 반시대적인 그런 정치 견해예요. 나머지 할아버지들은 대부분 한국은 억압적 체제가 필요했다 또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독재 안쪽으로는 안 됩니다. 뭐라고요? 반독재 안쪽으로는 안 돼요. 때 잡을 땐 잡아야 된다 이거요. 살릴 때 살리고 내 만나 같은 말이요. 내 만나 같은 말이요 이 어른이. 이들 사이에는 당시 시대 상황 때문에 독재가 어쩔 수 없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민주당 때 심지어 여자들까지 그냥 데모하고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그 당시에 가만 안 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에서 쳐들어와서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박근혜 후보의 89년 발언과 흡사합니다. 또 데모가 의사당 앞에서 매일 각종 데모가 있고 의사당 안에서는 또 국회의원들이 이불 깔고서 극한 투쟁을 벌이고 학생들도 연일 데모하고 심지어는 국민학교 학생들까지도 담임 교사 타교로 전출하는 거 결사 반대다 해가지고 국민학교 학생들까지도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우리나라 형편이 특히 북한하고 대치해서 볼 때 말할 수 없이 달랐어요. 그때 우리가 북한에게 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군사력에 있어서나 경제력에 있어서나. 그러면 그때 공산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다면 공산당이 아니죠.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일부 언론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중화일보의 김진 논설위원은 지난 9월 17일 자신의 기명 칼럼을 통해 박정희 정권의 유일한 살인은 인혁당 8명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박정희는 천상에서 그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조국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또 박정희 독재를 개발 독재라고 정의하면서 그건 탐욕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었으며 애국 독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유신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박근혜 후보의 89년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72년에 7.4 공동성명을 하시고 바로 그에 유신을 했지 않습니까? 10월 17일 불과 석 달 후에. 그래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자기의 집권 연장에 이용한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실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역사의 왜곡이에요.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왜 남의 나라 역사 왜곡하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데모도 하고 그때 그랬는데 물론 일본도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지만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왜곡하면 안 돼요. 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그 욕을 먹고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결정을 안보를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안보를 이용했다. 그렇게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자라나는 세대도 전부 그렇게 알아듣도록 한다는 거. 이건 얼마나 큰 왜곡이에요. 뉴스타파는 지난 25회 방송을 통해 세계 대부분의 언론이 박정희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명시하며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것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독재를 얼버무리는 것은 사실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서구 선진국의 유력 대선 후보가 독재의 역사를 옹호하거나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그는 자국 언론의 혹독한 검증을 피해 나가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유력 대선 후보의 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을 따져 물어야 할 한국의 거대 언론사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이 문제에 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19일 새누리당 대변인실과 박근혜 후보실에
89년 인터뷰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현재도 그때와 같은 의견인가? 변했다면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두 문항의 간단한 질의서였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거 안 해요. (2646명의)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밀려났고 노동자와 가족 22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쌍용자동차 사건. 3년이 지나서야 쌍용자동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노사가 국회 청문회장에서야 드디어 대면을 했습니다. 당시 농성을 진압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야 모두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가운데 회사 측만은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주장했습니다. 과잉 진압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었지만 조현오 전 청장은 끝까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뉴스타파가 전달합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든 쌍용자동차 사태. 3년이 지난 지금 남은 건 22명의 사망자와 살아남은 사람들의 가슴에 쌓인 상처뿐입니다. 밟아. 좀 어떻게? 그런 쌍용차 관련 청문회가 3년 만에 국회 환노위에서 열렸습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비롯 사건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등 증인들이 악수를 나눈 동안 동참하지 않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확 잡고 싶어. 살려내라고 확 잡고 싶어. 이날 청문회는 그간 대면하지 못했던 사건 당사자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쌍용자동차 이유일 대표이사, 사건 당시 경기경찰청장으로 과잉진압 논란에 휩싸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명의 노조위원장들과 처음 자리를 나란히 했습니다. 지난 4월 쌍용차 진압작전 과정에서 특공대 투입에 반대한 강일학 경찰청장을 제치고 청와대에 직보한 사실을 밝혔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청와대의 허가를 받아 특공대가 투입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불과 작전 H하고 30분 채 달리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라, 작전하지 마라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지금 안에 극단주의자 10여 명이 이 보장공장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중이고 해서 노조 집행부가. 그러나 청문회 직전 그가 쌍용차 노사 타결이 임박했음을 알고도 경찰력을 투입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한겨레의 경찰 고위 관계자 증언이라고 해서 나온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본인의 이름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일정 부분 타결을 좀 목전에 두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하고 다릅니다. 자, 아니 교섭을 직접 진행했던 지부장이 사실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합원들 모두가 아는 상태에서 8월 1일자 교섭을 정말 끝장 교섭이라 하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정리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근접을 했던,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아픔이 있었지만 원만히 합적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인지는 모르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것들이 어느 순간 싹그리 무시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2009년 파업 때 경찰 특공대 투입을 강일학 경찰청장이 반대한 거 맞죠? 강일학 경찰청장이 투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조현오 청장이 청와대에 직보해가지고 청와대에서 강일학 청장 찍어 눌러가지고 1시간 만에 번복하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는 일이에요? 이명박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강령하고 노동자들 마루 타고 실험하고 그러고도 할 얘기가 있어요. 저희는 후배 경찰들에게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조현호 경찰청장의 증언 과정에서 해고자와 가족들은 아주 격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9년도 쌍용자동차 진압 당시에 진압 장비를 몇 종류나 쓰셨어요? 테이저건은 썼어요, 안 썼어요?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 얼굴에 쏴도 되는 겁니까? 빗맞은 빗맞으면 제가 대적은 사용을 할 때는 노조가 한연병 맞아가지고 불타있는 그런 경찰관 상대로 해서 노조원 4명이 쇠파이프를 가지고 난타를 하는 걸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또한 이날 경찰과 회사 측의 공모를 통해 당시 파업 가담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청장님, 경찰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무기에 저렇게 짱돌 돌려도 되는 겁니까? 경찰이 벽돌을 들고 있는 겁니까? 그 벽돌을 가지고 노조원들이 공격한 걸 우리가 주웠다든지 하는 그런 가능성은 있었는지 몰라도 아니 경찰이 그 당시에 벽돌로 찍었다는 그런 보도는 일체 없습니다. 만약에 저게 던진 거라면 저게 경찰로서 할 짓입니까 아닙니까? 경찰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저 사진 보면서도 경찰이 벽돌을 던졌습니까? 벽돌을 들고 있습니다.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벽돌을 던졌다고 하면은 누구한테 벽돌을 던진 겁니까? 그럼 같은 경찰끼리 던져줍니까? 누구한테 그런 게 있겠습니까? 결코 다가설 수 없는 감정의 골만 확인한 청문회. 해고자들은 오늘 또 실체를 알 수 없는 유령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조합원들이나 실질적으로 임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실을 왜곡시켜서 거짓으로 우리 경찰 활동에 접근하는 이거는 굉장히 정의로 반하는 거고 국가 정체성 유지에도 이거는 굉장히 반하는 생각합니다. 3년 만에 해고자들과 같은 자리에 나온 쌍용자동차의 대표이사. 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고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사망하신 분들의 그 명예를 생각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정리해고와 관계없이 사망한 분도 계시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회장님께서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저런 뻔뻔함들이 너무나 야속합니다. 22명 중에 누가 와서 조금을 했습니까? 아니면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 한번 해봤습니까? 결국 하는 소리가 너희들 와서 찬압하러 와. 그러면 우리가 살려준다. 이런 얘기가 가고 있는 이런 천박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민희 회장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다른 죽음을 부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번에 성명과 관계가 없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회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날 청문회는 밤 11시가 넘도록 계속됐습니다. 정식적으로 대면하는 건 처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많은 날들이 지나는데 대표이사라는 사람을 오늘에서야 처음 보셨다는 거잖아요. 처음 봤죠. 기분이 어떠셨어요? 죽이고 싶죠. 비참하고.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보니까 잠깐 우시는 것 같아요. 짓떨려. 오늘 들어보니까 3년 만에 나와서 보니까 모두가 이렇게 사기를 치고 노동자들만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국법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 하는 상황이 됐어요. 사기극인데 그런 의혹들이 잔혹하게 진동했어요. 했지만 사실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그리고 혹여 증인 간에 이런 공방이 있는 겁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 필요성들이 아주 강력히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 사기극에 대한 희생자들의 명예와
원직 복직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또 저희들이 죽음을 막는 길이고. 유령이 떠도는 대한민국. 그 사이 쌍용차 사망자는 24명, 25명. 계속 그 숫자를 늘려갈 수도 있습니다. 한숨과 탄식으로 가득했던 청문회였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사력을 다해 싸우고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여야 모두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공감하는 만큼 쌍용차 청문회가 여야 간의 정치적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추가적인 희생을 막을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을 찾아야 합니다. 3년 만에 가까스로 열린 청문회.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대한 요인이 있고 더 억울한 요인이 있고 더 죽지 않으면 안 될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커녕 최소한의 사과 한마디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사실을 왜곡시켜서 거짓으로 우리 경찰 가족에 참신하라는 이거는 굉장히 정의도 바라는 거고 국가 정체성 유지에도 이거는 굉장히 바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지켜보던 쌍차 가족들. 조 전 청장의 발언이 이어지자 3년 동안의 희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같은 시각 새누리당 당사 앞 농성장.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도 시시각각 전해오는 청문회 상황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역시 조 전 청장의 발언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그때 얘기했던 게 경찰청장도 경기 경찰청장 나오면 조합원들 선체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조합원들도 다 잡아놨어요. 경찰한테 그렇게 개맞듯이 두들겨 맞고 구치소에 3개월, 6개월 이렇게 살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서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그 진압했던 그 일선 경찰들은 다 특진시키고. 사실 쌍차 노동자들은 회사나 경찰이 스스로 태도를 바꿀 거라는 기대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사장이랑 그때 당시 진압했던 경찰청장이랑 나왔는데 뭐 직접 보거나 직접 묻고 싶은 건 없으셨어요? 직접 모니터 상에서 보면 괜히 분노만 치밀 것 같고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괜히 보면 괜히 그냥 속에서 그냥 처벌만 끓고 그러니까 파업이 진압된 이후 쌍차 노동자들은 예외 없이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당시 파업을 이끌었던 한상균 전 지부장. 그는 3년의 형기를 꽉 채우고 출소해야 했습니다. 그냥 만개 출소. 그야말로 권력이든 또 자본이든 가진 자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사면도 잘 시켜주고 그리고 해고자들에겐 세상이 다 감옥이었습니다. 기댈 곳도 받아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러고 나서 해고되고 나서 가정생활하는 건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 다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겉으로 보여지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언제 어떻게 하루하루가 진짜 정말 하루살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당장 내일이라 당장 오늘 저녁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왔으니까요. 또 아까 저희는 나왔을 때 뭐 공장 불타고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옥스파 끝나고 일주일 만에 라인 돌아갔어요. 생산이 됐다고. 저희들이 진짜 그걸 타결을 하고 공장을 진짜 못 움직이게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저희가 77일 동안 우리가 방사능에 투척이 되면 거죽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피부에 당장 아무런 손상도 보이지 않고 사람이 아파서 쓰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이미 피폭된 순간 DNA까지 다 파괴돼서 그 사람은 이미 죽음이 예고된 상황이나 마찬가지고요.
그 고통은 그 다음 때로도 이어집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루어진 재앙적인 살인적인 진압은 심리적으로 마치 방사능의 그 순간에 포기된 상태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요. 제가 14번째 사망자 때 거기 갔었는데요. 치료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 처절해서 너무 급박하고 이거는 울트라 이머전시입니다. 네. 자살 충동이나 심각한 자살 사고 그리고 또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이 제가 만났던 조합원들 중에 8알이 넘는 상황이고요. 충청북도 괴산. 야산 기슭에 축사를 개조해 만든 한 농가. 옥새 파업으로 정리해고된 쌍차 노동자 개영희 씨는 시골에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 여보세요. 나 개영대 엄마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영대 좀 예, 여보세요? 영대 좀 어때요? 근데 언제나 다 나을 것 같죠? 올해 75살의 남상혜 씨. 그녀의 둘째 아들 영대 씨도 쌍용차 노동자였습니다. 그 또한 형 영희 씨와 함께 도장 공장에서 옥새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기 일주일 전 고립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파업 대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그때 약간 좀 동생이 사람을 기피하지 않나 그런 쪽으로. 근데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 행동을 보였어요? 사람을 기피하고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해고 가라고 안 오고 온다고 그러고 대답만 하고 안 오고 그리고 가면은 전화 꺼놓고 문 안 열어주고 인기척도 없고. 당시 영대 씨의 집안 풍경. 각종 전자장비와 감시용 만원경을 거실과 베란다에 설치해놨고 집안 곳곳엔 비상식량과 생수를 가득 쌓아뒀습니다. 공장에서 쫓겨난 뒤 자신만의 요새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뭐 심지어 뭐 카메라라 그러지 저기 이게 네, CCTV 그거 설치해 놓는지 알았는데 들어가 봤더니 CCTV가 아니라 사람이 이동하면 감지해서 부자가 울리는 경고음 그런 센서를 부착해 놨더라고요. 낮에 들어가서 보니까. 현관에서 이렇게 전기줄을 이렇게 건조대 매놨더라고. 근데 건조대에 맨 게 그게 아니래. 그게 죽으려고 자살 기도래요. 영대 씨는 현재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1년째 입원 중입니다. 망상 증상이 심해져 면회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쌍용자동차의 고위 임원이고 이사급에 해당하는 그리고 그 쌍용자동차 내에서 아직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매달 그 이사급에 해당하는 많은 돈이 그 자신의 계좌에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돈이 좀 있는 상태고 또 쌍용자동차 사태가 벌어진 거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기는 회사 측의 고위 임원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직장에 복귀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상태십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이 지금 이 자신의 망상에서 빠져나오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느낌을 치료자로서 받고 거기서 있거든요. 그냥 살고 있는 게 편안하고 네. 안락하고 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마치 이번 초기 때 그 자기 집안에 요새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지냈던 것처럼요. 좀 자신의 생각 안에 요새를 또 만들어 놓고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해고자 2,646명. 그리고 그로 인해 죽음에 이른 이가 22명. 그러나 3년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우리 사회는 아무런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22명 죽음에 대해 우리 모두가 공범자인 셈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마구마구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대하는 이런 사회가
결코 잘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어쨌든 경제 성장할 때는 일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 그때도 뭐 인권적으로 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일손이 없다. 뭐 이런 이유로 이렇게 그렇게까지 홀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전태일 때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전태일 한 명 죽으니까 모두 충격받았던 그 시대가 차라리 행복했던 시대인 것 같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화법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단문으로 짧고 단정적으로 대답한다고 외마디 화법 또는 단정화법이라는 이름도 붙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 또는 방송 대담 중 상대방의 말을 막아버리며 찬물을 끼얹는 식의 독선적인 말투를 구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토달지 마라, 한국말을 모르느냐, 병 걸렸냐, 나하고 싸우자는 거냐 등 사사로운 자리에서도 함부로 하기 어려운 말을 박 후보는 기자들에게 거리낌 없이 쓰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 후보와 기자들 사이의 관계라면 생각하기 힘든 일종의 언어폭력입니다. 요즘은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것이 유행 중입니다. 동생인 박지만 씨의 삼화저축은행 관련 비리 의혹을 캐묻자 동생이 아니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니냐고 짜증을 내는가 하면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교수의 대선 출마 포기를 협박한 사실이 공개되자 친구끼리 통화한 걸 가지고 심소봉대하고 있다고 일축하는 행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유체이탈 화법이란 언행이 일치하지 않아서 육체와 정신,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식의 말투를 가리키는 것인데 기행에 가까운 이명박 대통령의 갖가지 발언이 원조격입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이명박 정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화자찬을 했고 이 말이 끝나자마자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등이 줄줄이 뇌물수수 혐의로 감옥으로 끌려간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올여름 찌는 듯한 폭염으로 농부들이 타들어가는 논을 바라보며 한숨 짓고 있을 때 브라질에서 열린 지속가능 개발 정상회의에서 4대강 사업으로 가뭄 걱정을 극복하게 됐다는 엉뚱한 말을 함으로써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지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돼보겠다는 꿈을 가진 후보라면 어떤 직업이나 직책, 신분을 가진 사람보다 더 공적인 성격을 지닌 공인 중에 공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이며 따라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난처한 질문에는 동문서답을 하거나 아예 회피해버리는가 하면 남의 일 얘기하듯 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실과 동떨어진 엉뚱한 소리를 거침없이 할 수 있는 배경에는 권력에 순치된 나머지 환경 감시와 권력 비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포기한 언론들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특정 세력을 대변하는 신문들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일절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언어폭력에 가까운 외마디 화법이나 나 몰라라 하는 식의 유체이탈형 화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론들은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박근혜 후보를 향해 용비어천가를 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언론들이 광폭행보라고 부르는 박근혜 후보의 전태일 재단 방문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등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생전 연락 한번 해봤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전태일 재단에 대선을 앞두고 깜짝 방문하는 것은 오로지 선거 때 표를 노린 정치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방문해 노점상 할머니에게 목도리를 벗어준다든가 영세 상인들의 점포에서 어묵을 사먹는다든가 하는 데서 보여줬던 이른바 서민 행보와 보여주기식 정치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화법에서는 독재자의 권위주의가 뚝뚝 흐르는데도 언론을 통해서는 계층 차별하지 않고 개방적이며 서민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꼼수가 너무 두드러진다는 말입니다. 박근혜 후보를 유신공주, 수첩공주라고 부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투표 시간을 늘리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일까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투표 시간 연장에 관한 법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투표 시간 연장은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거 당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느라 투표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2008년 총선 당시 투표를 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64%가 근무 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하거나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선거 때마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자신을 위해 꼭 투표를 해달라고 호소하는 후보들. 이번 법안을 좌절시킨 새누리당 의원들의 본심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